안녕하십니까.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는 역사적 관점에서 남북한 관계와 통일 문제를 다뤘습니다. 남북한은 선악투쟁의 역사적 표본으로서 한반도 평화가 없이는 세계 평화는 없고, 남북은 반드시 하나님과 그 힘에 의해서 북한은 남쪽으로 통합돼 가지고 새로운 대한민국이 탄생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평화의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과연 남북 총선거를 통해서 평화 통일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분단을 극복해 가지고 통일로 가는 길은 역사적으로 2차 대전 이후에 분단된 나라들의 사례를 한번 더듬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독일 통일, 벌써 한 30년 됩니다마는 독일 통일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남북 예멘 통일을 봤고, 또 그 이전에는 베트남의 통일을 봤습니다. 정치학자들은 베트남 통일은 군사적 통일이고, 예멘의 통일은 정치 협상적 통일이고, 독일 통일은 평화 통일이다, 또는 쉽게 말하면 흡수 통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월남 공화국이죠. 그 당시에 티우 정권, 부패하고 부정 많고, 심지어 얼마나 큰 부정이 있었냐면 육군 상사가 한국 돈 1억을 내면 별을 2개 달고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이 신형 무기를 주면 베트공들이 먼저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만큼 국가에 대한 개념이 희박하고,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썩으니까 호치민을 따르던 베트공과 월맹군은 파리 평화협정이라는 것을 사슬로 해가지고 이 키진저라는 사람이 만든 거 아닙니까? 미국이 빠져나오게 한 명분이죠. 결국은 월맹공화국에서 호치민 시로 사이공이 바뀌는 그런 비극이 연출됐습니다. 남북 예멘은 북예멘과 남예멘이 권력을 배분함으로써 통일을 이뤘어요. 87년이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대통령은 남예멘 사람이, 부통령은 북예멘 사람이, 군 참모총장, 총사령관은 북예멘 사람이, 또 해군 참모총장은 남예멘 사람이, 국회의원 한 200석 되는데 인구에 따라서 남예멘이 110석, 북예멘이 90석, 이런 식으로 권력을 배분했다, 그런 얘기죠. 근데 90년대 들어와 3년 만에 육군 참모총장 서로 그걸 갖기 위해서, 지상군 강하니까 다투다 결국은 전면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북예멘이 미국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남예멘을 통합함으로써 예멘 통일이 이루어졌어요. 동서독도 마찬가지죠. 서독은 동독보다 국력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통일되던 해 서독은 2만 한 4천 불이었고 동독은 개인 소득 6천 불이었습니다. 인구로 봐도 동독은 한 4천만, 서독은 1,50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모든 면에서 서독은 동독을 압도했죠. 그리고 자유민주 복지가 완전했기 때문에 서독은 동독에게 89년 평화의 상징인 동서독을 가로막는 담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 무너진 담을 얼싸안고 울어댔지만 그것을 통일로 이루기 위해서 서독이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다가 서독은 동독에게 이런 포고를 합니다. 첫째,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 두 번째, 화폐를 단일화시키겠다. 세 번째, 동독의 실업자를 서독 실업 구제 대상과 똑같이 취급하겠다. 이 엄청난 충격적 선언이죠. 공산주의 밑에서 별의별 인간의 모습을 한 사람들을 정치보복 안 한다니까 그들의 신상에 위태로움이 가셨겠죠. 두 번째는 달러를 동서독 돈을 화폐로 교환할 때 동독 돈을 서독 돈으로 교환한다고 그러니까
4배의 가치가 있는데 동독 사람들은 가만히 자면서 계산해 보니까 4배의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 돈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공산당 간부들에게 있었지. 서민이 뭔 돈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실업이 한 30% 가까이 됐습니다. 29.4%가 동독이. 서독은 한 7.4%고. 근데 동독 실업자를 서독 실업 수장과 같이 주겠다 보니까 얼마나 동독에 가난한 사람이 또 구제를 받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통일 자체가 자기 개인의 이익으로 돌아온다고 할 때 통일은 가능해졌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신의 능력이 함께했던 겁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날 독일의 콜 총리가 폴란드의 바엔사와 회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즉시 비행기를 돌려서 서독에 왔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통일이 시작됐냐? 그랬더니 콜 수상이 통일을 우리 마음대로 못한다. 미소가 이해를 양해를 해야 하고 또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통일을 해줘야 통일이 오지. 어떻게 통일을 했냐? 물론 2차 대전 이후에 동서로 가를 때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독일이 강해지면 전쟁이 나니까 반드시 독일을 분단해 가지고 힘을 빼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독일 통일은 옆에 있는 프랑스나 이태리나 영국의 통일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또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미 유럽은 그 당시 EU라고는 정치 통합이 다 이루어져 있었으니까 과거에 개개별로 나라 이익을 계산하는 시대와는 달라졌죠.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해서 이미 미국과 상대하기 위해서 유럽이라는 경제 통합을 정치 통합화 해버렸습니다. 유로피안 유니온이라고. 지금은 이제 영국이 브렉시트를 통해서 EU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그 당시는 EU 국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럽에 있어서 볼 때 북으로 소위 폴란드라든지 체코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EU에 흡수해서 시장을 형성하려면 동서독의 분단은 극복돼야 되는 상황이 왔던 겁니다. 거기다가 신이 얼마나 독일을 도왔느냐면 소련에서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를 제창했어요. 글라스노스트하고 페레스트로이카 개혁이죠. 글라스노스트 개방이죠. 바꿔 말하면 러시아 제국으로 돌아갔다는 거야. 바꿔 말하면 브레즈네프의 닥트린을 포기하겠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은 동독에서 소련군을 철수시키는 겁니다. 서독 군대가 약 45만 명, 동독은 정기군이 10만에 소련군이 약 40만 들어와 있었습니다. 근데 소련군이 철수할 때 동독이 또 그 비용을 제출해 줬어요. 고르바초프는 패망해가는 소련의 경제를 지탱할 수 없으니까 서독으로 또 철수 비용을 받고 동독에 있는 군대를 철수시킵니다. 각기 자기 길을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헝가리 같은 나라가 다 시장 경제로 돌아가고 폴란드도 바엔사가 바뀌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신의 가호가. 그러면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던 89년 11월 9일인가 그러죠. 근데 20년 정도 가야 통일되겠다고 판단했던 콜 수상 앞에 바로 1년 조금 지나가지고 90년 10월 3일 통일이 완성됩니다. 정치 통일이죠. 공산당도 출마해서 선거를 통해 통일했기 때문에. 그때 기자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당신 당시에 20년 간다고 하더니 지금 통일 국가가 이루어졌지 않냐? 그러니까 콜 수상 얘기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 자기 스스로 인간의 한계를 실토했습니다. 콜은 금년 3월 달에 죽었습니다. 그는 자서전 한 권을 남겨놨습니다. 그가 쓴 자서전에 이런 말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독일에게 통일의 문을 열어줬다고 그랬습니다. 독일 시민들은 그 문으로 들어왔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 책임 분담입니다. 독일 시민들이 통일의 열망을 가지고 베른 장벽 이후에 정부도 해내지 못하던 동독 시민을 끌어안고 같이 살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안방을 열어주면서 잠을 재우고 자동차를 내주면서 타고 다니라고 그랬고 화폐를 빌려주면서 화폐 교환이 되거든 갚으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그 따뜻한 서독 시민들의 마음이 문을 열었습니까? 바로 이것이 통일인 것입니다. 남북한에도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남쪽에 대해서 냉소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심지어 김여정이는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그런 회계망측한 짓을 하고 있고 금강산에 현대가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지어놓은 집들을 헐어버리고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관광 개방지구를 만들겠다고는 이런 엉터리 같은 짓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게 통일이 멀고 안 되겠군 하지만은 때가 되면 섭리사의 중요한 기점이 이루어지면 남북은 평화적 통일의 길을 열어갈 겁니다. 일반적으로 평화라는 개념을 우리가 일반 쓸 때 소극적 평화냐 적극적 평화냐를 나누는데 소극적 평화는 전쟁을 하지 않는 상태를 소극적 평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적극적 평화는 영구적으로 이제 전쟁이라는 게 거의 없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인간의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서로 간에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상호주의 존중을 할 때는 전쟁이 없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정치학자들은 민주주의가 주변에 일어난 전쟁은 안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전쟁을 그 나라에서 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옆에 카나다, 멕시코가 다 그래도 민주주의를 지향하잖아요. 중남미, 북유럽이, 북미가. 유럽도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사회주의 국가가 있고 북한처럼 회계망측한 나라가 있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 상식이 없는 나라끼리는 어떤 무모한 전쟁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일시적으로 종전선언이나 또 군사적 합의에 의해서 일어나는 소극적 평화보다는 적극적 평화, 평화의 본질을 이성에 두고 심정과 북위 또는 공산주의가 지향하는 노동의 해방이라는 그런 이념이 이성에 녹아들어와 가지고 심정화되는 영구적 평화의 개념 속에 들어와 있을 겁니다. 항상 우리는 북한이 얘기하는 평화에 대한 개념은 위장평화라고 일단 판을 박아야 됩니다. 왜냐? 그들은 아직도 노동당 규약 전문에 남조선의 전체 공산화를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도도 서울이었는데 다행히 수도는 평양으로 옮겼습니다. 헌법을 여러 번 바꿨습니다. 그 사람들도. 그런데도 아직도 노동당 규약 전문에 들어있는 남조선 전체 공산화를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일을 염원하기 때문에 정부 기구에 통일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에는 통일부가 없습니다. 노동당 안에 대남혁명사업부가 있습니다. 그 대남혁명사업부가 바로 산하에 통전부가 있고 통일선전부가 바로 남쪽의 통일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노동당이 국가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명칭은 노동당의 명칭을 갖고 쓰지 않아요. 지금 북한의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국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겁니다. 과거에 김정일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죠. 그러니까 인민군 총사령관 이름을 띠고 있는 건데 김정은이도 국무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 북한이 아직도 남쪽에 대한 개념은 우리 민족 통일이나 국토 통일을 떠나서 민족 해방, 민족 혁명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데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왜 민족이 해방되지 않았냐, 통일되지 않았느냐가 아니에요. 그 이유를 그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요. 소련군은 점령해가지고 공화국을 세우는데 떠나가서 북한 인민을 해방됐는데 남조선은 아직도 해방되지 않았다. 그건 미제가 주리를 틀고 앉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민족의 자주란 말을 쓸 때는 반드시 미군이 떠난 뒤에 우리끼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라는 개념 속에는 우리 당사자끼리, 당사국끼리 이렇게 표현을 쓰고 미군은 한미 동맹에 와 있고
미국의 전략적 가치로도 와 있을 수 있는데 그쪽 사람들은 정전선언이든 평화회담이든 미국을 내보내고 또 반공이라는 울타리 밑에서 만들어진 모든 단체를 해산시키고 국가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보위법, 보안 보위법 같은 것을 해체한 뒤에 우리 민족끼리다 이런 개념을 쓰고 있다는데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조선 해방과 혁명이라는 말로 머릿속에 박혀 있다는 거. 그리고 그들이 가장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를 참소합니다. 기독교. 바꿔 말하면 마르크스가 독일에서 혁명을 할 때 제일 처음에 들고 나온 것이 신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본체론, 모든 핵심 중심에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물질의 선차성. 그게 바로 유물론적 공산주의예요. 유물사관이에요. 물질을 중심으로 한 역사 발전을 원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가 기독교하고 대치되는 개념이 또 기독교가 정신체리할 부분이 지금 북한에 가면 그들 헌법에는 종교자유가 들어있어요. 북쪽의 평양에 가면 교회가 있습니다. 천주교도 있습니다. 불교도 있습니다. 절도 있고 교회도 있고 성당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것이 다 유장적인 신앙입니다. 제가 북한에 신학대학을 가봤습니다. 거기에 김일성, 김정일 대형 사진이 걸어져 있고 장군님 앞에 축도를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목사님이 안수를 받으면 어디로 갑니까? 그랬더니 가정교회로 돌아간다. 가정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농촌에 다 있대요. 뭐 제가 그까지는 가보지 않았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만은 그런 용어의 변칙을 쓰면서 마치 민주주의 국가인 것처럼 그들은 항상 선전하고 선동하고 있다는 점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강하게 자본주의가 망한다는 법칙을 늘 제시해요.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왜 자본주의가 망하냐? 마르크스, 엥겔스가 자본론에 써놓은 것 보면 세 가지를 규정했어요. 첫째는 자본주의는 경쟁하면서 서로 이윤이 떨어진다. 둘째는 자본이 집중된다. 셋째는 빈곤이 증대된다. 그것이 이윤율 저하 경향의 법칙 또는 자본 집중의 법칙 또는 빈곤 증대 법칙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그 법칙을 들이대면서 자본주의는 망한다 그러지만은 오히려 지금 시장경제, 자본주의를 선택한 나라들은 다 부를 이뤘어요. 지금 중국도 사회주의적 자본주의입니다. 시장은 자본주의예요. 베트남도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지만 자본주의입니다. 북한만 지금도 그들이 말하는 자력경생, 자본주의를 못 받아들이고 사실은 내면에 가면 북한도 자본주의죠. 왜? 장마당이 500여 개가 큰 게 있고 적은 것까지 1300개가 있지 않습니까? 장마당에서는 거래가 다 생산과 분배, 바꿔 말하면 생산자하고 소비자가 서로 교환할 때 가격을 정하잖아요. 물론 중요한 쌀이라든지 석유라든지 이런 것은 공화국이 정해진 결정 가격에서 크게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 상품, 농촌에서 재배한 채소라든지 또 골동품 같은 거 집안에 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가 거래하는 거라 이런 것들은 전부가 자유로운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이미 자본주의가 싹 트고 있는 거예요. 시장 경제가 와 있는 거예요. 다만 제도적으로 허락을 안 할 뿐이지. 지금 아파트까지 거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평양 아파트가 한동안 막 프리미엄이 2억, 3억 붙었다가 요즘은 원가 이하로 떨어져 버렸어요. 제재가 심해지니까. 그래서 돈주들이 이제 혼이 났습니다. 권력하고 돈주가 결탁해가지고 다 그 당시에 고난의 행군 시기에 배고팠던 젊은이들이 지금 다 시장에 나와서 무대를 주름잡고 있잖아요. 그들이 장마당 깔아주면서 돈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상품을 거래하고 중국서 밀수입해 오고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있지만 실제로 중국도 자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엉터리 같은 경제 이론이 지금 쓰이질 않아요. 그 다음에 아까 노동소외란 말 했습니다. 노동자가 노동으로 소외됐다 그랬어요.
자본론을 지금 마르크스 경제대학,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있는, 또 모스크바에 있는 모스크바 대학, 자본론 자체를 학과에서 빼버렸습니다. 공산주의가 말하는 이론이 안 맞다 그 말이야. 노동가치론이 안 맞아요. 상품에는 노동이 들어가서 그거 시간과 비례해서 가치를 생산하니까 노동가치다. 또 제한된 노동시간 이외의 시간을 일시켜 가지고 과외로 임금을 소득을 올리니까 소위 그 과잉노동, 잉여가치다 이렇게 표현했던 말들이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부동산, 노동력 하나 안 들어가도 돈은 엄청나게 올라간다고. 아파트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2배, 3배 올랐다고 말하는데 무슨 노동이 그거 필요합니까? 또 골동품, 또 희귀한 것들, 금반지가 뭐 소화제입니까? 영양제입니까? 다이아몬드가 아무 노동하고 상관없는데도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 희귀성이에요, 희귀성. 그런 광범위한 이론을 마르크스 시대는 제한도 못했고 그 시대 상황이 단순한 논리 가지고도 노동자를 선동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혁명을 통해서 정권만 잡으면 총칼로 통치한다. 바로 정치 수용소가 그런 겁니다. 북한이 아직도 족벌정치, 김일성 혁명 혈통을 거부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켜가지고 세뇌시켜 놓으니까 그걸 못 벗어나요. 마치 제주도에 코끼리들이 쇼를 할 때 철조망 하나 간단하게 걸어놨는데 어릴 때부터 전기가 통하다 보니까 그걸 못 벗어나듯이. 그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지금. 자유의지가 없어요. 무슨 북한이 인간이 주체입니까? 인간은 전부 소모품이지. 공산주의 이론에 중요한 이론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가 당파 이론이라고 해요. 당파 이론. 프롤레타리아트 계급 외에는 전부가 다 종파주의나 반당 분자로 몰립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서 당파성 못지않게 무서운 것이 인간관이에요. 인간을 물질적 존재로 규정해버리니까 하늘이 없어요. 하늘이 없으니까 천부적 권리가 배제돼 버린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인권이란 게 인권, 자유냐 민주냐 복지냐 하는 인권, 최소한도 먹고는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전 국민이 대면을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다 몰락해 가니까 정부가 지금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준다는 거 아닙니까? 정부는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세금 내가지고 다 걷어들인 것을 재배분해가지고 이 위기를 관리해라 이게야. 근데 이 사람들은 이육을 시장에서 팔고 먹을 때까지도 조금만 사상적으로 전향했다 해서 비틀어지면은 너희는 반동은 가려면 가거라. 이 북한의 김정은이가 탈북자가 지금 3만 5천 명 가까이 와 있는데 이 3만 5천 명을 아주 반동분자로 취급해서 처형을 시킵니다. 잡혀가면은 중국에서. 오직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탈북을 결정해서 목숨이라도 살아보겠다고 남쪽으로 온 사람들을 그들은 반동분자라고. 그들의 인간관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이 물질이 갖는 병폐입니다. 우리가 오늘 자유롭게 인간답게 사는 것은 신의 은총입니다. 심지어 재산권도 미국 같은 사회에서는 천부적 권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본주의를 말할 때 소유를 갖고 개념을 정의하잖아요. 국유냐 개인 사유냐. 이런 데서 우리는 지금 평화의 본질이 소극적이냐 적극적이냐, 상대적 평화냐 절대적 평화냐, 이런 개념으로서 전쟁이 멈춘 상태, 무슨 도장 하나 찍었다가 일시적으로 멈춘 상태. 2차 대전 때 폴란드하고 독일이 평화적 맺었잖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독일이 폴란드를 점령하고 러시아로 막 진군해 가잖아요. 힘이 없는 나라는 천하 없는 평화를 얘기해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도 평화가 갈급하니까, 한반도 위기가 늘 불안하니까 남북 간의 어떤 회담을 평화회담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7.4 공동성명 72년에 이우락하고 북한의 김영주, 김일성의 동생이죠. 두 사람이 맺은 소위 공동선언, 7.4 공동선언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북미 간에 맺은 싱가포르 회담을 통해서 2차 하노이 회담, 노딜이라고 하는 하노이에서 서로 박차고 자리를 트럼프가 나오는 것까지, 또 91년에 남북 간에 서로 맺은 소위 고위급 회담, 아주 그때는 북한이 90년에 공산 사회주의가 몰락해서 시장경제로 돌아갈 때 얼마나 김정은, 김일성 집단이 애로웠겠습니까?
그래서 91년에 맺었던 고위급 회담이 남북 간에 맺은 수많은 회담 중에서 그 가장 잘 맺어진 회담입니다. 그때 비핵화가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 군산비행장에 왔던 미국의 전략핵은 다 가지고 가버리고 북한은 미국을 속이면서 핵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플루토늄 폭탄, 우라늄 농축탄까지를 가지고 미사일을 개발해서 현재 미국을 공격할 만큼 화성 15호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ICBM 장거리 미사일 13,000km 나가는 거죠. 그리고 SLBM 잠수함에서 이동해 가면서 발사하는 거예요. 잠수함 물속으로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거리 제한이라는 것이 태평양을 횡단해 가지고 하와이 인근이나 또 시카고 인근까지 갔다, 샌프란시스코 인근까지 갔다, 그럼 바로 눈앞에 미국의 영토가 있잖아요. 얼마든지 중요 시설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북한이 가질 때까지 비핵화라는 이름으로 수없이 회담을 하고 육자회담도 하고 별짓 다 해도 북한 핵은 지금 엄연히 김정일이가 2017년 신년사에서 우리는 핵을 보유했다고 그랬잖아요. 언제든지 단초를 누를 것인가만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냈잖아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앞으로 평화를 얘기할 때는 북한 핵을 두어서는 평화는 안 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경제적으로는 세계 10위권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행복지수에 들어가면 행복지수, OECD에서는 최하위고 전 세계에서 65위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우리 국민 전체에게 트라우마가 있어요. 트라우마, 두려움. 언젠가 뭔가 두려워요. 밥을 먹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두려워요. 왜? 바로 머리 밑에 핵을 이고 있잖아요. 북한에 장사정포가 있잖아요. 이성을 바르게 갖지 못한 사람이 어떤 심정의 기준도 없이 단순한 논리로 협박을 하거나 겁박을 할 때 어떻게 그 대학 논리를 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종전이다, 평화다는 말 속에는 진정한 이성적 평화가 존재해야지 그냥 일반적으로 전쟁 상태가 일시 중단했다고 해서 평화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서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되고, 지난번에 바로 그 유명한 예화가 2018 2월 달에 동계올림픽입니다. 심지어 그때 한참 우리는 흥분해가지고 평창이 와서 평화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때 얼마나 지도층들이 와가지고 김정일을 빼놓고는 다 왔잖아요. 김여정이부터 다 와가지고 마치 뭐 전체를 평화를 만드는 것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심지어 예술공연단도 하고 또 아이스하키에 선수를 동참시키고 또 그들이 국기라고 자랑하는 태권도 시범단도 와가지고 남북이 엉클어져서 평화가 다 온 것처럼 얘기고, 우리 대통령이 백두산 상봉에 가서 대통령 부부 김정은 부부가 선을 맞잡고 이 땅에는 전쟁이 없다고 선언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개성공단의 연락사무소가 폭파됩니까? 그 사람들은 목표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전략은 해방이에요. 남조선 혁명, 전술만 바꾸는 거예요. 여기에 위장평화에 대해 진지한 검토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사전략가인 베케디우스라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말 하나 남겨놨어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해라.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해라. 지금 우리는 늘 우리 한국군이 염려스러워요. 군대 내에서 비리가 불거진다든지 기강이 해이됐다든지 서울을 지키는 방공포들이 고철로 박혀 있다든지,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이런 현상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해야 할 때가 됐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남북 통일 이전에 남남 통일부터 하라 그래요. 민족 전체가 통일을 지향해 간다고 해도 시원찮은 판인데 남쪽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그냥 서로 대북관도 다르고 통일관도 다르고 오직 정책에 정권만 잡혀서 몸부림치느냐 이거야. 근데 사실은 우리의 갈등을 들어가 보면 대북 정책 갈등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사 갈등이 있고, 그걸 이제 종합해서 이념적으로 들어가면 민주주의냐 사회주의냐,
시장 경제냐, 분배 경제냐,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아까 북한 핵에 대한 얘기도 결국은 우리는 핵에 의존이란 건 미국의 한미동맹에 의존합니다. 그걸 핵우산이라고 그래요. 미국이 한국,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이 필리핀 이쪽을 전부 다 우산을 씌워준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그것은 상징적 의미만 있지 실질적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핵이란 건 불과 30분 이내에 모든 걸 결정해 버리는데 미국의 의회를 통해서 한반도에서 핵을 대체하거나 북한 핵을 파괴하는 전략무기들이 있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믿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평화의 본질적 의미를 알고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까 좌와 우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정치적으로 논할 때 우편을 보수, 좌편을 진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보수냐 진보냐는 거, 오른손이냐 왼손이냐 그랬어. 오직 우리 어르신들이 좌익 우익 날개 입자를 붙여놨잖아요. 두 손이라고. 근데 한 날개로는 못 나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두 날개가 합쳐야 되니까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는 거다. 그것을 어떻게 화해시키고 서로 배려해주고 서로 이해해주는 상호주의를 이끌어갈 것인가. 그것이 두익사상이라는 겁니다. 머리사상. 머리가 명령을 해야 두 손이 화합을 하고 박수를 친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주의다. 온 형제가 하나님을 부모로 모실 때, 참부모로 모실 때 개인주의, 전체주의, 자유주의, 공산주의, 진보, 보수가 하나에 어울려서 올바른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을 지향해서는 절대 안 된다. 고전의 논어에 보면 화의부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서로 다름을 인정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화해를 원하거든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라 그 말입니다. 절대로 인정해야 됩니다. 공산주의, 북한, 자유주의, 남한 서로 다릅니다. 다르니까 못 만난다 그런 논리는 성립이 안 됩니다. 다르지만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나서 차이점이 뭐고 상이점이 뭐고 상사점이 뭔가. 6.15 선언 때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이 평양 순환공장에서 공항에서 만났을 때 5가지 항목이 있는데 두째 번 항목 속에 통일 문제가 논의됩니다. 그것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고려 연방제 중에서 낮은 단계 연방제가 있어요. 80년까지 김일성이는 고려 민주연방공화국은 1민족 1국가입니다. 2체제. 그렇게 목표를 정했는데 남쪽 사람이 그걸 못 받아들이니까 우리 연방을 두려워하잖아요. 연방을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단계고 낮은 단계를 논아가지고 낮은 단계에서는 1민족 2국가라고 했어요. 그것은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제창했던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어요. 3단계 통일론, 김대중 대통령의 1단계는 화해협력 단계입니다. 인적, 물적 교류 단계. 2단계는 연합 단계예요. 연합 단계가 바로 1민족 2국가다 이게야. 국가 체제를 둘러 놔두면서 상호 필요한 걸 교류하고 거기서 소위 그 서밋회의, 정상회의, 강요회의, 기술회의, 자문회의 같은 걸 두어서 통일 논의를 해가자. 그러다 보면 서로 상사점이 나타나고 이해도가 높아져서 결국은 통일의 그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완전 통일로 가자는, 그래서 이쪽에 연합단계고 북쪽에 낮은 단계 연방제가 상사점이 있다. 그래서 통일 논의는 그것으로 합의를 해간다. 이렇게 두 사람이 합의에 서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세적으로 과연 주변의 네 나라, 초강대국이죠. 그러나 우리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이 네 나라로 하여금 우리가 주도적 통일국가를 만들어서 당신들 나라하고 평화를 담보하고 더 이익을 크게 주지,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 그것을 우리가 영세평화국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영세평화국. 영세평화국이라는 말을 바꿔 말하면 영세중립국입니다. 그건 과거에 1904년에 고종이 하도 주변국에 시달리니까 영세평화국을 중립국을 선언했다가 한 나라도 인정을 안 해요. 주변국가가. 일본도 안 하고 미국도 안 하고 러시아도 안 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물러난 그런 비참한 사실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이 영세중립국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튼튼한 국방력이 있어야 되고 또 국가적으로 재정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국민이 총화가 돼 있어야 돼요. 그 예를 제가 지금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게 스위스입니다. 스위스는 1518년에 빈회의라고 나폴레옹 시대를 전후해서 주변의 나라들이 계속 그 요새니까 영토를 뺏어갑니다. 그게 견딜 수가 없죠. 근데 주변 국가들이 하나도 스위스를 놀라고질 않아요. 독일이라든 오스트리아 다 프랑스를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여기서 빈회의에서 주변 국가의 국가 원수들이 모여가지고 뭘 결정했냐. 스위스를 영세 중립화시키자. 스위스가 당황했죠. 어떻게 영세 중립을 우리가 할 수 있냐. 그래서 거부를 합니다. 그러나 결국 보니까 우리를 중립화시켜 놓으니까 우리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 없어진다. 유럽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살기가 편한 것 아니냐. 이래서 결국은 스위스 의회가 1864년에 영세 중립국 선언합니다. 그럼 한 50년 이상 세월을 끌고 간 거죠. 그래서 스위스는 지금 유럽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소득 8만 불, 세계인이 부러운 나라가 됐고 첨단 산업이 발전해서 시계라든지 의료, 첨단 기기를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독자적으로 영세 평화국, 중립국을 주도한 나라가 또 있습니다. 그 나라가 코스타리카예요. 코스타리카는 1948년에 멕시코로부터 독립을 했어요. 근데 독립된 국가가 내전이 일어납니다. 군사 고문단을 설치해서 정권을 유지해 가려고 했더니 히길레스라는 대통령이 가만히 보니까 군인끼리 내전을 일으켜가지고 일주일에 2,000명이 죽어요. 이러다가는 내전에서 다 사라지겠다 해서 그 당시 대통령 히길레스가 뭘 선언합니까? 일방적 중립국을 선언해버립니다. 그래서 군대를 해체해버려요. 그리고 주변국으로부터 동의를 요구합니다. 물론 주변국이 쉽게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니카라과가 공산화되면서 미국의 압력이 들어왔죠. 코스타리카를 미국 기지를 만들어서 니카라과를 공격하겠다고. 그때는 모네라고는 코스타리카 대통령이 친미주의자지만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국방비에 들어가는 돈을 교육비에 투자해가지고 사람들의 민주시민 교육이 양성되고 중남미의 스위스라고 할 만큼 인구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만 미국인만 10만 명이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평화로운 나라죠. 그래서 모네가 국민투표를 붙여가지고 국민이 원치 않으니 미국 기지를 못 빌려준다고 그랬어요. 미국이 성질을 내고 별의별 압력을 넣었지만 3년 후에 미국이 다시 중립을 인정하는 그런 중립형도 있습니다. 그걸 일방적 선언형 중립국가라고 합니다. 묵시적 중립국가가 있죠. 그건 로마 교황청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중립화가 돼서 로마 교황청도 국가잖아요. 현재 우리나라도 로마 교황청 대사가 있잖아요. 이태리 정부가 독립정부를 인정하면서 중립형 국가로서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교황은 평화의 사신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스트리아의 중립화에 관심입니다. 음악의 나라 오스트리아가 있죠. 그 나라도 유럽에서는 세계를 제패할 만큼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2차 대전 때 독일 편을 들었다고 해서 2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네 나라가 분할 점령을 합니다. 근데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얼마나 현명했던지 50국의 사회단체, 정치단체가 모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걱정해요. 나라가 지금 분할 통치를 받고 있으니 강대국이 점령을 해버렸어. 승전국이 점령을 해버렸으니 우리 정당의 이익이나 사회단체 이익을 위해 싸우지 말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나라를 독립시켰는데 우리 정치 이익을 다투자. 이래서 합의를 해가지고 오스트리아가 영세 중립을 선언하면서 지금 소득 6만 달러, 세계에서 가장 편안한 나라로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통일을 결국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은 1947년 11월 달에 유엔에서 한국은 유엔 감시의 총선거에서 통일국가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근데 유엔
총선거 감시단이 들어왔어요, 한국에. 그런데 북한이 그거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쪽은 선거의 날을 받아들였죠. 그래가지고 50선거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유엔은 한국을 단독정부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부는 남쪽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48년 8월 15일 날 성립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은 9월 9일 날 선포를 해요. 이미 다 준비를 해놨다가. 물론 그동안에 남북이 분단된다고 해서 통일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신 지도자들이 계십니다. 김구 선생이나 여운현 선생이나 또는 김규식 박사나 많은 분들이 남북이 분단돼서는 안 된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한없는 설움을 겪었지만은 그래도 어떤 경우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의 단독 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정부가 되고 또 한미 동맹을 통해서 한국의 안보를 지켜온 것은 역사를 두고 볼 때 현명한 판단이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을 본인은 해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이 원하는 정부를 만드는 게 평화통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남북한에 이제 어느 정도 교류가 이루어지고 남북한이 협상을 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주변 국가들이 너희 나라 남쪽에서는 국민이고 북한은 인민입니다. 두 대표들이 대표자를 뽑아서 평화로운 선거를 해라. 선거를 해서 이긴 정당이 국가를 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체가 나오고 국호가 나오고 또 재헌국회가 생기고 헌법이 만들어지고 체제가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엄격히 말하면 남북총선거가 상당히 두려워요. 왜? 인구는 우리가 2배 많습니다. 5천만이 좀 넘으니까. 근데 땅은 북한이 넓어요. 그러니까 대표자를 뽑을 때 북한은 지역별 총선거를 하자고 할 것이고 남쪽은 인구별 총선거를 하자고 할 겁니다. 그러나 협상은 언제든지 절충을 해야 돼요. 미국이 상원은 지역별로 하고 하원은 인구비례로 하듯이 그러니까 인구하고 지역이 서로 협상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해서 대표를 뽑는다면 가정에서 일단은 대의제도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것이 대의원이 될지 최고위원이 될지 모릅니다만은 또는 재헌의원이 될지 선거 대표를 뽑을 때 선거 숫자 대표다의 선거 숫자가 결정될 때 인구하고 지역을 잘 조절하면 800명을 총칭해서 선거의 날을 뽑기로 하고 남쪽은 한 430명, 북한은 370명 정도가 나오지 않겠냐. 그럼 얼른 생각하면 숫자적으로 남쪽이 많습니다. 430명이니까. 그러나 이 선거에서 이긴다는 자신을 못합니다. 북한은 이념정당입니다. 목숨을 걸고 정당을 사수하고 노동당이 국가 목표예요. 국가 위에 있어요. 우리 정당은 이익정당입니다. 나라가 망해도 정권 창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많은 분열이 이루어졌습니까, 땅에서. 지금 부산시장, 서울시장 보세요. 얼마나 많은 대표들이 나와서 지금 혼선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똘똘 뭉쳐도 이길까 말까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20년 정도는 북쪽에서 들어가서 남쪽이 어떤 대표가 당선된다든지 선거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북쪽 사람은 목숨을 걸고 내려올 겁니다. 지금 이미 훈련이 다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은. 심지어 지난번에 북한 대표들이 남쪽에 왔을 때 심지어 우리 이쪽에서 북쪽이 인정하는 사람들 집을 찾아가는데 그냥 지하철 타고 집 골목까지 다 알고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국회의원들의 족보를 다 알고 있어요. 심지어 운동은 뭘 좋아하고 남녀관계는 어떻고 다 재산은 어떻고 다 알아요. 이런 철저한 조직화된 조직하고 분산돼 가지고 자기 이익만을 챙기는 조직이 선거를 통해 평화적인 선거를 한다 하더라도 과연 우리가 승리할 것인가. 여기서 저는 탈북자를 철저히 교육시켜서 우리 선거에 전진기지의 일꾼으로 세워야 되고 1천만 이산가족 또 그 외에 이산가족들이 그래도 북한을 알고 고향에 대한 애정도 있고 거기 들어가 살아야 된다는 집념이 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해도 우리가 승리할 겁니다. 그날을 향해서 가야 할 중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것이 결국은 통일사상 즉
평화사상으로 가는 길이다. 결국 앞으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물론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신을 부정하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종교가 불교이든 기독교이든 뭐 동양 종교든 다 절대자를 모시는 것은 같습니다. 인간은 다 대상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라고 홀자 그런 얘기야. 그래서 하나님 사상이라고 하고 김일성 주사상을 뛰어넘어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는 못 갑니다. 우리는 하늘이라고는 막연하든 실체적이든 그분을 모시고 한 가족처럼 평화를 이루고 살 수 있지만 사람은 가치의 중심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1차 대전이 땅 뺏기고 2차 대전은 사람 뺏기는데 3차 대전은 마음 뺏기, 사상 뺏깁니다. 북한 사람의 마음을 가져와야만 됩니다. 이제 불언간 북한의 김일성 혈통주의는 끝날 겁니다. 거기도 집단주의 지도 체제가 들어와야 합리적 정권이 들어오고 그 합리적 정권이 들어오면 남북이 합쳐야만 북도 해방되고 통일국가를 이루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된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아까도 거론해서 북한의 자원과 남쪽의 자본이, 북한의 노동과 남쪽의 기술이, 또 대륙을 횡단하는 철도를 통해 무역을 하고, 왜 우리가 바닷길로만 가야 됩니까? 왜 하늘길로만 가야 됩니까? 우린 지금 분당문 섬입니다. 북의 문을 못 열면 갈 길이 없어요. 젊은이들의 이상이 끊깁니다.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대동강에서 이루자는 겁니다. 우리 남쪽이 필요한 자원이 거기 다 있습니다. 히토류가 거기 있습니다. 석유가 납니다. 왜 거기를 마다합니까? 그러나 준비를 하지 않는 통일은 재앙입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마음으로부터 준비를 하고 경제적 조건, 모든 제도적 조건 이런 걸 준비해서 국민이 선택한 정부를 가질 때 인구가 많다고 편안하게 믿고 있다 날벼락 당하지 말고 우리가 원하는 체제로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국가, 한반도 통일국가, 세계 평화 중심 국가를 만들어서 정말 과거에 노벨상을 받았던 여러 석학들이 한반도의 세계화를 얘기했고, 심지어 인도의 성 타고르 같은 사람은 일제 식민지 밑에 들었던 1929년에 한국 땅에 오지도 못하고 동경에 와가지고 거기서 동아일보에다 시를 하나 기고했습니다. 동방의 햇불이라고. 아시아의 밝은 불이 켜지는 날 너는 전 세계를 비치는 진리의 빛이 돼서 세계를 밝힌다고. 얼마나 희망찬 얘기입니까? 이 나라가 고통받고 한없는 서름 속에 살았지만 이제 통일국가를 이뤄서 북한 해방을 해서 자유와 민주와 복지가 넘치는 나라를 만드는데 이 시대에 사는 사람이 왜 그걸 거부합니까? 모두 탈북민, 실향민 끌어안고 통일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길에 앞장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 짓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이 또 불러주시면 또 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